안녕하세요. 날씨가 변덕이 참 심한 요즘이네요.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녀야 하는 건지 어렵다니까요. 오락가락 변덕을 부리는 날씨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날씨도 저렇게 변덕이 심한데 사람 인생이라고 어떻게 늘 순탄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저 다시금 되찾은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하자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들어와 주신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저희 세 사람한테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이에요. 그 본상을 소개하기 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살다 나는 네 동서 같은 여자는 처음 들어본다. 정말로 그렇게 개념이 없다고? 그 나이 먹고? 나이만 먹었지 사람은 덜 된 것 같아. 나도 그런 여자 아니 그런 사람은 살다 처음 봤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정도로 생각이 없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게 나는 더 신기하다. 개싸가지 동서. 저한테는 동서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개싸가지 동서 말이죠. 정말로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개차반 개싸가지 동서가 있었어요. 동서는 저희 시동생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5살 연상이었죠.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저는 현재 50대 초반이죠. 시동생은 한 번에 이혼을 하고 나서 지금의 동서를 만난 것이었어요. 뭐 혼인신고한 지 3년이나 되었으려나요? 물론 둘이 같이 살고 한 것은 시동생이 이혼하고 나서 한 1년 있다가였으니까 그래도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나는 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 아니 나이를 어디 똥구멍으로 먹은 건지 저 자식도 똑같아. 아휴,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말이야. 제대로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어쩌자는 건지. 개싸가지 동서와 시동생의 만남을 좋게 보는 이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초반 5년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렇다고 가족들한테 제대로 와서 인사를 한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것에 포커싱을 두고서 그 두 사람을 안 좋게 본 건 절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태도에 대한 문제였죠. 시동생이나 동서나 성격이 참 희한했어요. 저희 시어머님 댁이 전원주택이었거든요. 시동생은 이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 댁에 살고 있었어요. 시동생이 있다고 해도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걸려서 남편이랑 저는 거의 주말이면 시댁에 가고는 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고 제가 우리 큰아이 낳았을 때 제 산후조리 해주실 정도로 저와 각별한 사이였어요. 우리 상황이 좀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터라 시동생한테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시어머니 잘 모시고 있으라고 한 거였죠. 나랑 네 형수가 너한테 그냥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너도 네 생활이 있는 건데 엄마 모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돈을 보내겠다는 거야. 엄마 좀 잘 모셔줘. 아이고 형, 걱정도 팔자다. 내가 이혼까지 해서 엄마한테 상처를 준 마당에 나도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 내가 능력만 더 됐어도 형이랑 형수한테 용돈 같은 거 안 받고 내 돈으로 엄마한테 효도했을 텐데 나도 창피한 건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여간 말은 아주 청산유수인 사람이었어요. 저렇게 호언장담을 할 때는 언제고 만나도 지랑 똑같은 여자를 만난다더니 시동생이라는 인간은 정신 못 차리고 말 그대로 생지랄을 떨어댔어요. 그 두 바퀴벌레 같은 것들 때문에 남편이 제대로 열받았었죠. 그러다 제대로 일이 터진 날도 있었어요. 그때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죠. 그 당시에 아들아이는 중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기에 남편과 저 둘이서만 시어머님 댁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집에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시동생도 전화를 안 받고 시어머니도 전화를 안 받으시니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 건지 하고서 말이에요. 남편이 서둘러 우편함 안에 있는 열쇠로 시댁문을 열고서 들어갔죠.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편함에 키를 넣어뒀었거든요.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시댁에 들어선 남편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현수 아빠,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없으면 다시 나와서 나 좀 도와줘. 가지고 들어갈 게 많아서 그래. 여보, 현수 아빠. 시댁에 갈 때 어머니 드릴 거랑 필요한 생필품 이것저것 사와서 남편이 다시 나와서 같이 들고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들어간 남편은 함흥차사인 거예요. 왜 안 나오나 짐은 일단 내버려두고 시댁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이고야 현관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주 집이 개판이더라고요. 집에 들어설 때부터 술 냄새며 담배 쩐내가 가득 풍겨져 나왔죠. 현관 신발장에는 신발이 꽤 여러 켤레 있었고 말이에요. 저희 시댁집 구조가 좀 특이하거든요. 신발을 벗고 들어서면 미닫이 중문이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부엌이 먼저 보이고 현관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거실이 보이는 그런 특이한 구조였죠. 그래서 저는 부엌 외의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서려 하는데 남편이 대뜸 거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곧장 가더니만 대야 한가득 물을 받더라고요. 여보, 당신 뭐해?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는 어머니 조용히 해. 내가 이 미친놈들 가만 안 둘 거니까. 남편은 저런 무서운 소리를 하더니만 그렇게 대야 한가득 물을 받고 그대로 거실로 가서 그 대야를 끼얹어 버렸어요. 누가 들어도 철퍽하고 물을 끼얹는 소리였기에 저는 신발을 벗자마자 황급히 거실로 달려갔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당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저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른 건 남편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뒤로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것을 처음 봤었네요. 이 개 잡놈들이 말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술판을 벌여. 야 김정식이 너 안 일어나? 이 정신 나간 놈이 말이야. 엄마 잘 모시고 살라고 갈 곳 없는 놈 집에 살게 해줬더니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쪽도 얼른 안 일어나? 둘이 살림을 차릴 거면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살림을 차리던가. 쥐새끼도 아니고 우리 없을 때만 몰래 기어들어와서 술판이나 버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야, 엄마 어디 가셨어? 세상에나, 알고 보니까 시동생이 당시에는 저한테 동서 같지도 않았던 그 여자랑 자기 친구들 몇몇 모아서 집에서 술판을 벌였더라고요. 술병도 굴러다니고 화투 치면서 술을 먹었던 건지 화투판도 그대로 깔려 있었죠. 그러니 남편이 눈이 돌만하지 않겠어요? 비몽사몽하는 시동생한테 들어보니까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꽃놀이를 가셨더라고요. 정말로 천만다행이었죠. 시어머니가 그 꼴을 안 보셔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당시 저의 눈앞에 펼쳐진 그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는데 시동생도 시동생이지만 그 여자가 더 꼴 보기가 싫었어요. 아니, 상황이 그렇고 자기네들이 실수를 한 거면 적어도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기본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 나간 여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주둥이를 아주 꾹 닦고서 궁시렁거리더라니까요. 사람이 교양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말이 안 들릴 줄 알았던 건지 아니면 지가 일부러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되려 자기가 더욱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길래 저도 참지 않고 한 소리 했네요. 정말 그때까지 꾹꾹 참다가 저도 이성이 끊겨서 한 말이었어요. 제 말에 남편과 시동생도 눈이 동그랗게 되었었죠. 이것 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네? 뭐가요? 제가 뭘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니죠? 뭘 했냐고요? 눈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니라고요. 그건 나랑 남편이 할 소리 아닌가요? 둘이 결혼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행동 거지 똑바로 해요. 그 나이 먹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뻔히 어르신 계시는 집에 들락날락. 그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형수, 일단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좀 진정해요. 저 사람 말 틀린 거 없죠. 뭘 그렇게 저희가 크게 잘못했다고 자다가 물벼락 맞고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당하고. 어쨌든 집에 엄마 안 계셨으니까 된 거잖아요. 정말이지 끼리끼리 만난다는 그 말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건 가학이라는 게 맞는 것 같다니까요. 하는 말이며 행동이며 생각까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거의 복사를 한 것 마냥 같은 인간들끼리 만난 것이 경이로울 따름이었습니다. 서방님도 그래요. 이 사람이랑 제가 서방님 하는 행동 보면
이전부터 당장 난리치겠다고 한 거 어머님이 말리신 거예요?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 혼자 초라하게 있는 것보단 나으니 좀 봐주라고요. 그런데 어머님도 이 꼴 보고 나시면 말씀 바뀌실 것 같네요. 행동 똑바로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이거 당장 싹 다 치우고 이 집에서 나가요. 남편 역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저한테 뭐라고 하기는커녕 시동생이랑 그 여자한테 다 치우고 나가라고 했어요. 당장 시댁에서 짐까지 싹 빼서 나가라고 말이에요. 당연히 시동생 못 나간다고 했죠. 이혼하면서 자기가 재산이며 다 쥐고 나와서 가진 게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러든 말든 나가서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날 밤에 시어머니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상황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시어머니도 시동생을 집에서 내보내는 게 오히려 시동생을 위하는 일일 것 같다고 하시면서 잘했다고 하셨죠. 저의 개싸가지 동서와의 만남은 저렇게 좋지 않은 시작으로 그 문을 열었어요. 솔직히 저는 저 난리치고 나서 2번 다시 그 미친 여자와 얼굴 볼 일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참 질긴 인연이더라고요. 형님도 아이 낳아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천을 붙이겠어요? 형님이 좀 해주세요, 형님. 집에서 쫓겨났던 시동생과 그 여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눌러앉았어요. 그것들 둘이서 사고를 쳐서 아이를 가졌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밖에서 개차반처럼 살게 두겠어요. 결국은 시어머니가 당신 집 옆에 작은 이동식 주택을 지어서 그것들 보고 살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라는 각서까지 받아두시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시동생한테 너도 아빠가 되었으니 책임감 갖고 살아야 한다. 쐐기까지 박으셨어요. 네,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시동생이라는 인간도 자기 새끼가 생기니 막노동이라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집사람 대신해서 형수가 장 다 보셨다면서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저 정말로 철들었어요, 형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니까 저 좀 믿어주세요. 시동생이 어느 정도 철이 들었냐면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더라니까요. 동서라는 게 임신했다고 버티는 바람에 저 혼자 장 다 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시동생이 생전 안 주던 돈을 주더라니까요. 자기 와이프 대신해서 혼자 명절장 보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인간이 철이 들기는 했구나 싶었어요. 이전 결혼해서 실패했던 게 시동생이 돈을 잘 못 벌어서 이혼당한 거였거든요. 어찌 보면 시동생한테도 그게 상처였었겠죠. 똑같은 일 2번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나름 열심히 사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사람 노릇도 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동서라는 건 변함없이 똑같았어요. 사고쳐서 결혼한 게 뭐 엄청난 것처럼 자기 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맞아요. 저도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그 과정들이 여자들한테 얼마나 살과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도 정도껏 해야 할 거 아니냐고요. 형님, 정말로 저는 전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전 반죽을 보면 속이 너무 울렁거려요. 죄송해요. 대신 제가 옆에서 응원해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그 개싸가지는 요 주둥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길래 제가 그럼 다른 것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서는 힘들게 이거 하지 말고 나물 무칠 것 좀 다듬어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는 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우, 형님, 저도 너무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제가 네일 아트가 남아있어서요. 손톱에 물들면 비싸게 한 건 너무 아까워서 이를 어쩌죠? 정말 죄송해요. 그때 마당에서 돌아오신 시어머니가 동서가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바로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 손을 휙 낚아채서 손톱을 이리저리 확인하시더니만 어딘가로 곧장 전화를 거셨어요. 예, 거기 지금 손톱 정리되죠? 내가 사람 1명 데리고 갈 테니까 후딱 좀 해줘요. 고마워. 내가 다음에는 발가락도 하러 갈게. 어머니, 갑자기 무슨 뭘 다 들어놓고 못 들은 척이야? 얼른 외투 입어라 나가게. 저희 시어머니 네일아트 회원권 갖고 계시는 멋쟁이셨어요.
동서가 하는 핑계가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으셨던 건지 바로 전화를 해서는 동서 끌고 가서 손톱 네일아트 제거하고 다시 데리고 오셨죠. 동서의 그 문제인 주둥이는 더욱더 대빨라져는 온몸으로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한테 앞치마를 내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네 손톱에 물 들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손톱에 그런 거 하면 그게 어디 좋겠니? 네 형님은 허리도 안 좋은데 계속 앉아서 저러고 있었어. 그런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해. 결국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오리 새끼처럼 입 삐죽 내밀고 손톱에 초록색 물, 갈색 물이 들 때까지 나무를 다듬었어요.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 언제나 참 든든한 울타리 같은 분이셨죠. 언제나 그렇게 저와 제 남편 옆에서 든든한 울타리처럼 계셔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늘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나 든든한 울타리 같았던 시어머니한테 못돼 처먹은 암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시간이 흐르니 몸도 약해지신 거죠. 하긴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했었네요. 저희 아들이 군대 전역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회복을 하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줬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부모는 내 자식이 아프면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지만 내 부모가 아프면 내 자식 아픈 것만큼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사람 나름인 것 같아. 나랑 우리 현수 아빠 어머니 간암 얘기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제일 유명한 선생님한테 빠르게 받게 해달라고 남편한테 말해놓을게. 아유, 너희 시어머니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인데 시간이 참 야속하다 야속해. 천만다행히도 시어머니가 검진을 보고 나서 찾아간 큰 병원이 제 친구 남편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유능한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 부탁을 하면서도 연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수연이 장가가는 것도 보시고 증손자 태어나는 것도 보고 하셔야 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 옆에 계시라고 했는데 나는 왜 몰랐고 어머니는 왜 당신 몸에 암이라는 게 자라는데 모르셨을까 하고 화도 났어요. 간이 참 미련하잖아요. 간암이라는 게 증상을 보일 때는 손을 쓸 수 없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수술을 하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더 다행인 건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간을 이식해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주저없이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간을 이식해드리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희는 단호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사랑하시죠? 어머니 편찮으시면 저희가 너무 불행해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수연 아빠한테 간 이식 받으세요. 수연 아빠가 어머니한테 간 이식 할 수 있는데 그거 못 해드리고 나중에 어머니 잘못되시면 그이 제정신으로는 못 살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정말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간 이식 수술 날짜까지 잡은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한다는 그 문제였어요. 예, 큰애야. 나는 솔직히 너한테 좀 많이 서운하다. 말로는 그렇게 나를 아낀다느니 어머니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라고 하던 애가 정작 이런 상황 되니까 네가 나를 간병을 못 해준다고? 너 요즘 뉴스도 안 보니? 지난번에 나 갈비뼈 다쳤을 때 보호사인지 뭔지 그 도둑질하는 인간이 와서 내 지갑에 손댔던 거 기억 안 나는 거야? 어쩌면 이러니? 몸이 편찮아지셔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시어머니가 많이 편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정도로 저한테 서운하고 언짢음을 드러내시면서 심지어 저한테 손가락질까지 하셨거든요. 처음엔 그저 많이 편찮으시니 예민해지셔서 더 노여워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재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랑 현수 아빠가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현수 아빠도 간이식 수술하면서 몸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간호하고 현수 아빠도 간호하고 거기다가 사업체까지 혼자 운영해야 하는 건데 어머니 저희 사정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아이고, 그래. 그렇게 일이 바빠. 네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어머니 좋다고 하던 게 다 그 짓이었네 그러면. 나 너한테 정말 서운하다. 서운한 건 저 아니었을까요? 다 쓰러져 가던 저희 부부 사업이 다시 일어선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에 저도 정말 속상했어요. 뻔히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가 믿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시동생 부부가 중재를 한다고 나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의외였죠. 엄마, 형수, 안 그래도 나랑 이 사람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빼서 엄마 집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예린이도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나도 어차피 오전 근무니까 내가 퇴근하고 와서 엄마 모시면 되고 예린이 엄마가 오전 중에 엄마 간호해드리면 좋잖아. 그러면서 시동생 부부는 자기네들 전세 보증금 까먹어서 수작 부리는 거 아니라면서 집주인하고 통화하는 내용까지 들려주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자기네들이 그런 철든 행동을 한다는 게 남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었나 봐요. 그러면서 동서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애를 낳고 길러보니 시어머니랑 제 마음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랑 예린이 아빠가 어머니 속 썩인 거, 그리고 제가 형님한테 철없이 굴었던 거, 그거 정말 갖고 싶었어요. 이번에 어머니 간병하는 게 그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제발 어머니 간병해 드릴 수 있게 기회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의 저 말에 저희 시어머니가 홀라당 넘어가신 거예요. 엉엉 울면서 제발 간병하게 해달라고 하는 며느리. 아이고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광화문 한복판에다가 효부석으로 해서 동서 이름 딱 새겨놔도 손색 없을 정도였죠. 예린이 엄마야, 너 그거 진심이니? 아이고 세상에,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었지. 네가 나한테 마음 표현하려는 거를 내가 오해를 했었다. 그래, 이럴 때 진짜 나서서 하는 게 네 진심이겠지. 그래, 당장에 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응? 그네 너는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돈 실컷 벌고 이제 다 해결돼서 아주 속 시원하겠다. 시어머니는 동서의 고백에 옳다구나 하고 홀라당 넘어가 버렸고 당장 짐 싸들고 당신 집으로 들어오라고 성화를 하셨어요. 저한테는 잔뜩 마음 상한 말투로 돈이나 실컷 벌라고 하셨고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수술 앞두고서 더 어머니 속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편을 말렸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갈라진 채로 또 다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남편과 시어머니 간 이식 수술은 안전하게 잘 끝났고요. 시어머니도 항암 치료하면서 꾸준히 건강관리만 하시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뭘 하셔? 몸은 좀 괜찮으시대? 괜찮으시대. 그러지 말고 내가 전화 넘겨줄 테니까 당신이 한번 통화해 볼래? 아니야. 어머니 내 전화 안 받으시는 건 못 봤어. 나한테 아직 마음 상하신 거 있는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지 뭐. 회복 중이신데 스트레스 받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어머니한테 차가워서 도착할 거니까 꼭 차로 우려 드시라고 당신이 말씀드려. 시어머니는 저한테 단단히 화가 나셨던 건지 태어나고 나서도 제 얼굴도 안 보려고 하시고 제 연락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묵묵하게 어머니 뒤에서 항암에 좋다는 음식이며 이것저것 챙겨보내며 지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죠. 그 몇 주 동안 저희 부부는 시동생 부부한테 시어머니 간병비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부담하면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대뜸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이 아니겠어요? 양손 가득 시어머니의 이삿짐을 들고서 말이에요. 아, 뭘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이것 좀 받아줘요. 그리고 어머님 집 명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 집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어머니 여기를 모시고 왔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 뭐해요? 내려요. 저는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무슨 미친 소리인가 했어요. 동서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시댁집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랑 동서가 지내다가 뭐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서 동서가 이러는 건가 싶어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말을 해라라고 했어요. 이 일은 무슨, 원래부터 나랑 시어머니 사이는 안 좋았잖아요. 언제 어머니가 나 좋아한 적은 있었고요. 서로 그냥 싫은데 좋은 척하고 지낸 거지. 나랑 지내면서도 얼마나 형님이랑 비교했는 줄 알아요? 하여간에 노인네가 아파도 입은 살아있다니까. 뭐?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봐. 하지만 동서는 저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차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내리더라고요. 저희 집도 주택이라 바로 현관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당황스러웠는지 왜 여기로 당신을 데리고 온 거냐고 하더라고요. 예린 엄마야. 우리가 여기는 왜 온 거냐? 우리 여행 가는 거 아니었어? 네가 그랬잖아. 우리 제주도로 한 달 살기인지 뭔지 가자고. 거기 가서 몸 회복하자며. 지금도 저 당시에 시어머니 말투와 시어머니 표정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시어머니는 우리 여행 가는 거 아니었냐면서 재차 동서한테 물으셨죠. 알고 보니까 동서라는 것이 시어머니한테 제주도로 한 달 살기 갈 거라고 거짓말하고서 시어머니 짐 싹 챙겨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온 거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하신 거였고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코웃음을 치며 억지로 시어머니를 잡아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어머니가 나한테 그때 서명해준 서류 기억나요? 그거 어머니가 나한테 그 집 넘긴다는 거예요. 집명이 내 이름으로 해주는 서류에다가 어머니가 서명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요. 어머니 원래 큰며느리 좋아하셨잖아. 큰며느리랑 잘 사시라고 제가 모시고 온 거예요. 예린 아빠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전화할 거면 해보세요. 뭐?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야, 너 무슨 짓 한 거냐고. 야, 현수야 얼른 나와봐.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당신 막내 아들한테 전화를 거셨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셨어요. 시동생 역시 자기 와이프랑 똑같은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동서는 쓰러진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하고 도망치듯 가더라고요. 다행히 아들이 그날 집에 있어서 아들을 황급히 불러 당장 저 여자 따라잡으라고 했어요. 아들은 제 말에 차를 끌고 나갔고요. 저는 119 불러서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향했어요. 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하여간 그거 진짜로 인간 아니다. 그러면 보아하니 다 지네 둘이서 계획을 한 거네. 아니, 아픈 양반 두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니? 아유, 너희 시어머니 정말 큰일 나실 뻔했어. 쓰러지신 시어머니가 간 곳은 수술을 했던 그 병원이었어요. 친구는 저의 전화에 당장 달려와 주었죠. 친구 남편 덕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네요. 정말 천만다행히 시어머니 건강에는 이상이 생기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마음에는 커다란 상처가 생겼던 거죠. 의식을 잃은 채 계속 잠만 주무셨어요. 의사들 말로는 충격이 커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칠이나 지나고 나서야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이 겪으셨던 일이 꿈이 아니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충격을 최대한 덜 받으시도록 다시 한번 찬찬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동서가 어머니한테 서류 서명하라고 했던 거고 어머니한테 여행 간다고 하고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엄마, 정말로 서류에 서명했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천천히 생각하면서 얘기해 줘요. 저희 부부의 말에 시어머니는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서 정말 미안하다고, 당신이 어린아이같이 굴었다고 하시면서 펑펑 우셨어요. 저 역시도 시어머니 손을 잡고 엉엉 울었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어머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저도 상처받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이 드셔서 암이라는 병을 진단받았는데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저 그거 다 이해해요. 저는 정말로 이해했었어요. 그렇게나 시어머니 당신이 믿고 의지하던 제가 간호를 못한다고 하니 마음이 잔뜩 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몸을 추스리신 시어머니는 일단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꺼져 있던 핸드폰을 다시 켰는데 세상에나 부재중 전화가 미친 듯이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다름 아닌 동서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였죠. 시어머니는 그걸 보시더니만 당장 시댁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너무나 완강하게 당장 그리로 가자고 하는 시어머니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은 함께 시댁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지금 나랑 장난해요? 뼈 빠지게 간병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동서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말 그대로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써댔거든요. 대답을 해보라고요. 어머니 다 알고서 나한테 그렇게 한 거죠? 이 집 어떻게 했어요? 또 전현한테 준 거예요? 누가 어머니 간병했는데, 누가 뼈 빠지게 간병했는데 그거를 또 홀라당 전현한테 다 주냐고요? 동서가 말한 그년이라는 건 저였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순식간에 동서 얼굴에 뺨따귀를 날리셨죠.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쩍 하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집안에 있던 시동생도 달려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왜 때리냐고 발악을 하는 동서 얼굴에 한 번 더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왜 명의가 다르다니? 당연하지. 내가 이름을 개명해 두고서 명의도 싹 새로 해둔 집인데 이 싹 수 없는 것 같으니라고. 뭐? 뼈 빠지게 간병을 해. 네가 애초부터 그럴 의도로 나를 간병했으니 뼈 빠지게 간병했다고 느꼈겠지. 네 형네가 주는 돈 족족 니네들 세 식구 주둥이에 들어갈 것만 사대고 말이야. 아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여보 괜찮아? 시어머니는 자기 와이프만 껴안고 괜찮냐 요란법석을 떠는 당신 막내 아들 뒤통수 역시 거세게 날려버리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 온 식구가 처음 보았기에 다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행동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동서가 악을 썼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저와 남편도 몰랐던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저희 모르게 한자만 바꿔서 개명을 하셨었더라고요. 원래 시어머니가 사주를 좋아하시는 분이긴 하셨거든요. 사주 보는 데서 시어머니 성함에 쓰였던 한자가 말년복이 약하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한참을 미루시다가 바꾸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랑 남편은 그런 거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시어머니가 저희 몰래 그냥 한자만 바꾸셨던 거죠. 아이고, 내가 그 양반 말 듣고 이름 바꾸기를 잘했네. 아주 용하다 용해. 내가 너 같은 도둑년을 우리 집에 들을 팔자였던 거야. 내가 이름도 안 바꿨으면 아주 사달이 났겠어 이 망할년 같으니라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말이야.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나쁜 것들아. 당신 몰랐어? 당신 엄마 이름 바꾼 건데 어떻게 당신이 몰라? 아우 내가 정말 못 살아. 한자가 바뀌었으니 당연히 등기부 등본이며 싹 다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동서가 시어머니 옆에서 여우짓하면서 어머니 암 관련해서 보험 드는 거라고 서명을 속여서 받은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효력이 있었겠냐고요? 없거든요. 왜? 시어머니 성함이 개명되었으니까요. 자기가 명의 바꾸겠다고 그 서류 들고 갔는데 거기서 이름이 다르다고 하니까는 난리가 난 거였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동서라는 게 맨 처음에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무슨 짐처럼 던져주고 갔을 때 있죠. 명의 바꿨다고 난리친 거 그거 서류 내기도 전이더라고요. 지 이름이랑 시어머니 성함 적어둔 서류에 시어머니 속여서 서명 받아두고서 제출도 전에 설레발을 쳤던 거예요. 시어머니 쓰러진 거 나 몰라라 하고 서류 내려갔다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개명하셨을 경우에는 개명 성본 증명을 할 수 있는 특정 증명서를 내셔야 해요. 당사자분 같이 오셨나요? 신분증은요? 또 저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나 봐요. 개명하고 나면 서류상으로 정리해야 할 게 많아서 다들 큰 마음 먹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의 개명 사실을 몰랐던 동서는 시어머니 서명을 받았으니 다 되었겠지 하고 갔다가 저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보 아닌가요?
그런 거 할 때는 당연히 본인 신분증이 필요한데 지가 시어머니 짐 다 싸들려서 보냈으니 시어머니 민증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갔을 때 동서가 그 난리를 치면서 악을 썼던 거예요. 아, 이제 어떡하냐고. 여보, 예린 엄마. 자기야 눈 좀 떠봐. 여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동서는 지 혼자 악을 쓰다가 기절을 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개거품을 물면서 말이죠. 시동생은 자기 와이프 쓰러졌으니까 미친놈처럼 119 신고해서 그대로 구급차 타고 갔고요. 그 모습을 다 보고 나서 시어머니는 시댁에 있는 시동생 부부 짐을 싹 다 빼버리셨죠. 조카의 짐까지 과감하게 말입니다. 얘 현수야. 아, 이거 그 뭐야. 이삿짐 보관하는데 전화해서 싹 다 실어서 가라고 그래라. 이것들 짐 버리는 폐기물 값이 더 들겠네. 아들아이한테 시동생 가족 짐을 이삿짐 보관하는 업체에 보내라고 하고 난 뒤에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남편을 데리고서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뭘 하셨냐면요. 시어머니가 시댁의 전 재산을 제 명의로 바꿔주신 것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했죠. 다 쓰러져 가던 사업 때문에 남편이 방황할 때도 보살처럼 남편을 기다려주고 이끌어준 저를 남편은 믿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그렇게 당신이 철없이 어린아이 마냥 상처를 줬는데도 오히려 이해하고 묵묵히 뒤에서 뒷바라지 해준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고요. 그 무서운 놈들. 어쩌면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온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둔 건지 말이여. 현수애미, 너한테 내가 다 재산 돌려놔야 마음이 편하겠다. 현수아범도 그러자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받아. 한번 동선의 부부의 영악한 행동에 제대로 놀라셔서인지 시어머니는 속전속결로 저한테 명의 이전을 다 끝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시댁집을 싹 리모델링 하셨어요. 도어록부터 시작해서 현관까지 싹 다 뜯어 고치셨죠. 시동생 부부가 일절 접근을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 동선의 부부는 자기네 짐 어딨냐고 난리치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아마 시어머니한테 먼저 갔다가 시댁의 전 재산이 저한테 다 왔다는 걸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찾아와서 악어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형님, 사실 저희 전세 보증금 다 날린 거 맞아요. 그때 집주인이라고 바꿔준 사람이요. 그 사람 그냥 저희 친구였어요. 저희 진짜로 길바닥에 나앉거든요. 정말 큰일 나게 생겼어요. 형수, 제발 우리 세 식구 좀 살려줘요. 내가 주식 좀 해보겠다고 잘못 건드렸다가 돈을 다 잃었어. 그래서 나 때문에 예린 엄마가 돈에 눈이 돌아서. 맞아요, 형님. 형님도 현수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자식 있는데 돈이란 돈은 다 날렸으니 제가 눈이 돌지 않겠어요? 저희 둘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랑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실수 정말 크게 한 거 알고 있어요. 주식 좀 해보겠다고 잘못 건드렸다가 돈 다 잃고 나니까 눈이 돌아서 자기네들이 시어머니한테 실수를 크게 한 거라는 그 말. 저는 그 말에 열이 확 받았어요. 특히나 동서가 언급했던 실수라는 것에 말이에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실수? 실수가 뭔지 몰라? 실수는 말이 헛나왔을 때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어깨 쳤을 때 그런 걸 실수라고 하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고서 한 게 실수라고?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히 의도적인 사고지. 안 그래? 서방님도 그래요. 저희 남편이랑 나이 덜 많이 나서 집에서 오냐 좀 해줬더니 계속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고 치는 거예요? 아이 참 형수. 저희는 미워해도 예린이는 형이랑 형수 조카잖아요. 예? 우리 예린이 봐서라도 제발요. 서방님, 나 서방님한테 줄 거 없어요. 동서한테는 더더욱 없고요. 예린이 얘기하지 마요. 예린이 생각했으면 동서랑 서방님이 이딴 짓 했으면 안 됐죠.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빨리 살 길이나 찾아봐요. 저는 결단코 안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앞에서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니까
동서랑 시동생이 그제야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알았어요, 형님. 저랑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실수한 거 아니고 저희 둘이서 의도적으로 나쁜 짓 한 거예요. 저희가 죽일 놈들이에요. 형님, 그런데 정말로 저희는 미워하셔도 좋은데 우리 예린이는 정말 저희 예린이 단칸방 옮겨다니면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형님, 아주버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이 뭔 줄 모르나 보네. 동서랑 서방님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랑 우리 애아빠가 아니라 어머님이야. 알아? 잘못을 한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지. 지금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 알아? 저는 저한테 빌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동서랑 시동생은 시어머니한테 가서 싹싹 비는 거 영상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정말이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아예 그 요지를 파악조차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저희 집이며 시어머님 댁에 찾아가 싹싹 빌고 난리치는 동선의 부부한테 저는 10원 한 장 주지 않았죠. 남편도 절대 주지 말라고 했고요. 야, 손장원, 너 만족하냐? 네 동생이랑 하나밖에 없는 네 조카 월세살이 하면서 집 옮겨 다닌 꼴 보니까 만족하냐고. 해도 너무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랑 네 와이프야, 알아? 세상 천지에 네 가족한테 누가 이러냐, 어? 너야말로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세상 천지에 어떤 자식 며느리가 아픈 노인네 두고서 지네들 사리사욕 채우려고 해.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네 새끼가 좁아터진 집에서 노는 게 마음 아파. 그러면 정신 차리고 악착같이 일해. 남의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능력으로 네 새끼 먹여 살리라고. 시동생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예전과 같은 망나니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술에 취해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런 말을 하는 게 빈번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동생 부부는 결국에는 아이 데리고서 월세살이하며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보증금이 적으니 원룸촌에 간 것인데 아이가 한창 뛰고 소리 지를 나이잖아요. 이웃들 원성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강아지까지 키워서 그 문제로도 집을 계속 옮겨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작은아빠, 저한테 이러신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없잖아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할머니가 주신 돈은 저희 엄마 아빠가 알아서 관리하시는 거고 저랑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야야, 현수야, 너는 임마 네 사촌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 너도 네 부모랑 똑같은 놈이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아. 에라이. 시동생 부부는 저희 부부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저희 아들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저딴 소리를 해댔어요. 아유, 도대체가 언제 처리될 인간들인 건지. 저는 아들한테 일일이 상대할 필요 없는 거라고 시동생 부부 연락처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 소식 들으면서 귀 더럽히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린이 말이야. 예린이만 데리고 좀 살아달라고 하더라. 아휴, 못난 것들 같으니라고. 나도 예린이만 생각하면 당장에 그 어린 거 데리고 살고 싶은데 예린이 들이면 예린이 들이는 거 시작으로 그것들 또 들러붙을 거야. 이참에 고생 좀 하더라도 자기네들 힘으로 사는 거 해야지. 아이, 언제까지 엄마랑 형네 부부한테 매달려 살겠어. 그렇게 자식 운운하면서 자식 아낀다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시어머니가 손녀한테 마음 약한 거 아니까 손녀를 운운하면서 자기네들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었나 봐요. 한동안 시어머니 목소리가 안 좋길래 왜 그러시냐 여쭤보니 그제야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마음을 아주 굳게 먹으셔서 거절을 하셨답니다. 저는 별다른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이라 어디 가서 또 잘 적응해서 살 거라고 말이에요.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그 2마리의 바퀴벌레가 자기네들 살아보겠다고 남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될 뿐이죠. 저는 시동생 부부가 다 자업자득으로 자기네들 상황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자기네들이 한 행동 그대로 다 돌려받는 거죠.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아이를 생각한다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그럼 이만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